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만두 좋아하십니까? 만두. 불량만두 사건 이후로 부쩍 만두 드시는 분들 줄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드는 수제 만두라 해도 그렇고요. 또 그 사건에 전혀 연결되지 않은 그런 업체라고 해도 왠지 만두하면 꺼림직하다는 게 이제 소비자들 얘기입니다. 무엇을 먹든 믿고 먹을 수 없다. 이게 비단 만두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거라는 게 우리 사회의 지금 공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유기농 제품만이 우리의 대안일까요? 이것은 웰빙 열풍과 함께 우리 현대인들의 새로운 화두가 된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독서실에서는 잘 먹고 잘 살기에 길들여진 사람들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공론 속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사회적인 약자들의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 작가 원재길 씨의 달밤에 몰래 만나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신간 소개받으시죠.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소설가 최일남의 13번째 소설집 성류가 현대문학에서 나왔습니다. 2001년도 이후 발표작 7편과 1997년에 발표되었던 아침의 웃다를 더한 8편의 단편을 담고 있는 이 소설집은 현대인들에게 웃음과 여유를 줄 수 있는 부드러운 과거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숫자와 관련되어 있다. 고대 철학자 필로라우스의 말입니다. 우리의 삶 어디에나 존재하는 숫자의 비밀을 신화와 상징을 통한 신비주의로 풀어가는 책 숫자의 비밀이 도서출판 다시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의 종교학자 오토 베츠에 의해 쓰여진 이 책은 살아있는 숫자를 통해 20세기 초까지의 서양의 문화와 철학을 총체적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학가 이청준의 새로운 책 아름다운 흉터가 열림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녁만 끝나면 밥마시를 오던 이웃집 할머니, 가성과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가짜 약을 팔던 떠돌이 약장수들, 어느 봄날 새벽 슬픔도 없이 홍역으로 죽어간 3살짜리 아우. 작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유년 시절의 부끄러운 상처여 흉터들이라고 합니다. 유년의 밤하늘 아래서 잃어버린 옛날의 순수를 생각하게 하는 책. 아름다울 수 없는 흉터들을 아름답게 돌아보고 있는 책. 아름다운 흉터입니다. (100번) 듣느니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경계를 초월하여 되풀이되는 주제가 있다. 그림 속을 탐험하는 8가지 길을 제시하여 재미있는 미술사 강의를 수강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책. 미술 탐험이 아트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8가지 코드로 본 미술의 비밀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미술사학자 로리 슈나이더 애덤스가 우리를 책 속의 갤러리로 안내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시인이자 소설가인 원재길 씨의 소설 달밤에 몰래 만나다, 이런 제목의 단편입니다. 자, 이 작가를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원재길 씨는 1986년 시동인지 세상 읽기를 통해 시인으로 먼저 등단을 합니다. 시집 지금 눈물을 묻고 있는 자들, 이 책을 냈고요. 93년에 장편소설 겉옷과 속옷을 시작으로 소설 쓰기를 시작합니다. 이후에 장편 그 여자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든지 적들의 사랑 이야기 여러 권이 있고요. 소설집도 누이의 방, 벽에서 빠져나온 여자 등등의 책이 있습니다. 달밤에 몰래 만나다, 이것은 최근 신간이죠. 자, 작가 원재길 씨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신간 나왔는데요. 작가들은 이렇게 신간 탁 내놓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 기분이 좋죠. 예. 예. 어떤 분은 그 자식난 기분 같다고도 그러고 그래요. 예. 이번 내신 책이 단편집인데요. 아마 한 편 한 편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쭉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태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 좀 상당히 좀 큰 질문이어 갖고요. 예. 예. 제 작품집으로 한정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12편이 제가 일종의 그 연작 소설을 쓴다는 기분으로 예. 이제 나름으로 기획을 해서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테마라고 얘기하면 이제 동고동락이 되겠죠. 동고동락? 예. 그러니까는 그 괴로움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 예. 그래서 그런 테마를 잡고서 12편을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가족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동고동락이라는 테마를 펼쳐나가기에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족 이야기를 쓰게 된 거죠. 예. 기쁨과 괴로움이 동거를 하는 거군요. 예, 그렇게 되겠죠. 달밤에 몰래 만나다 이게 이제 표제작이기도 하고요. 간단히요. 지금 드라마로 이 작품들을 감상하시게 될 텐데 어떤 작품이다 이거 간단히 한마디만 좀 언급해 주시죠. 아, 달밤에 몰래 만나다라는 작품. 표제작이요? 그 작품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족의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가족들이 오래도록 이렇게 살던 동네에서 그 타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서 어떤 이제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장애가 있는 온갖 동물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장애 가족이 장애 동물들과 함께 사는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좀 남다른 소재일 것 같습니다. 저 먼저 작품 감상하고 또 더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예. 원재길의 소설 달밤에 몰래 만나다 감상하십니다. 여보세요. 만지가. 아유, 어머니. 아이고 나 죽어. 아, 무슨 일이세요? 나 아침 운동 나왔다가 이제 발목이 부러졌나 봐. 거기 어디신데요? 배드민턴 연습장 옆 골짜기로 오르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 아이고 빙 둘러 철조망을 쳐놓은 곳이야. 아이고. 아, 그러게 좀 더 날 밝으면 나가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갈게요. 불영산 그늘진 자리마다 덜 녹은 눈이 희끗희끗한 겨울날 새벽녘. 만식 씨는 내리막길에서 낙엽에 파묻힌 채 의식을 잃고 놓은 장여사를 찾아냈다. 아들 등에 엎여 산을 내려온 장여사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접골 수술을 받았다. 깁스를 하고 귀가한 뒤에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같은 소리를 되뇌었다. 내 생전에 뿔이 하나뿐인 짐승은 처음 봤어. 어여먹고 기운내. 경로당 친구들이 싸온 음식을 만나게 먹은 후 장여사는 그날의 일을 무용담인양 재현해냈다. 맛있게 잘 먹었다. 근데 내가 말이야 어둑어둑해서 잘 몰랐지. 근데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길을 잃었더라고. 녹슨 철조망이 있고 그 안으로는 살구나무며 사과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고 말이야. 응? 아차, 이제 온 길을 되돌아가면 되겠다 싶어서 뒤를 돌아서려는데 근데 철조망 건너편에서 뭔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응?
그래냐? 손전등을 들어서 철조망 안을 비춰봤지. 근데 뭐? 거기 불 하나 달린 염소 한 마리가 서 있는 거야. 응? 뭐? 뿔 하나 달린 염소? 글쎄 그렇다니까. 에이, 어두워서 헛개비를 본 거겠지. 이거 왜 이렇게 쑤시나 이게. 아이고 글쎄 아니라니까. 그저 덩치가 말이야. 덩치가 어마어마한 것이 이 정수리에 반질반질한 뿔 하나가 불끈 솟아있더라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이고, 난, 왜 안 믿어? 내가 똑똑히 봤는데. 아이고. 경로당 친구들의 입소문을 타고 장여사가 낙상한 길은 인기 있는 산책로가 되어 일각수 등산로로 불렸다. 괴상야릇하게 생겼다는 짐승을 직접 보고자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찾았지만 일각수는 다시는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겨울이 가고 온 산에 푸릇한 기운이 드리운 봄날 아침. 박영감은 아내와 함께 지팡이를 짚고 일각수 등산로에 올랐다. 여보, 방금 들었어요? 뭘? 송아지 울음소리. 못 들었는데. 일각수가 있나 봐요. 일각스는 무슨 그 허튼 소리 말고 어서 앞장서. 저게 도대체 뭐예요? 그 후로 일각수 등산로에 해괴한 짐승이 나타나는 일이 대폭 늘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모이는 곳마다 자기가 본 혹은 누군가가 본 짐승 얘기를 했다. 철조망 안에 요상한 개들이 어슬렁거리는데 한 놈은 다리가 3개뿐이었어. 또 다른 놈은 뒤통수에 먹음직스러운 참외 같은 샛노란 혹이 붙어 있더라고. 아이고, 그때 어찌나 놀랐는지. 아직도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는구먼. 철조망 맞은편 쪽에 칠면조 한 마리가 찰싹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한쪽 날개가 아예 없었어요. 잘 드는 칼로 깨끗이 도려낸 것 같더라니까요. 오늘 새벽에 뒷산에서 몸통보다도 목이 긴 원숭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에는 코브라처럼 칸칸이 가로무늬가 났는데요. 목을 2바퀴 줄줄 말아서 또아리를 들고 그냥 떡하니 나무 밑에 앉아서 휘파람을 불고 있더라고요. 온몸에서 털 가죽이 홀랑 벗겨진 분홍색 오리였는데 하고 늑대처럼 울더라고. 우리 똘똘이는 그때 받은 충격으로 여태껏 똥오줌을 못 가려. 목화 아파트 관리실 건물에서 긴급 반성회가 열렸다. 그게 빨리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수사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럼요.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불영산에서 산다는 게 외부에 알려지면은 아파트 값이 곤두박질 칠게 뻔해요. 맞아요. 누가 겁나서 이런 데로 이사 오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그곳은 개인 땅이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짐승을 기른다고 해서 그게 법에 걸리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참장. 문제는 그곳 주인이 동물을 학대한다는 사실이에요. 주인한테 시달린 어미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킨 기형새끼를 낳은 거라고요. 맞아. 동물학대 금지법 같은 거를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흉측한 짐승들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걸 내버려둔 것도 엄벌을 받아 마땅해요. 이들은 다음 날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아파트 주민을 불안에 빠뜨린 짐승들을 몽땅 잡아들이고
주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게 고발장의 핵심이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회신이 날아왔다. 아유, 어서 빨리 읽어봐요. 주인을 조사하거나 입건한다는지 얼마. 저기, 짐승들이 주민들에게 분명한 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 땅 주인을 조사하거나 입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입건할 수 없다고 뭐? 경찰의 태도에 발끈한 여러 단체가 다른 무엇보다 등산객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행동에 들어갔다. 청년회는 조를 짜서 박달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며 등산로에서 순찰을 돌았고, 노인회에선 가스총을 여러 대 사서 뒷산 빈터에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사용법을 실습했다. 해병 전우회도 즉시 자위대를 구성하여 호루라기를 불며 일주일에 3차례씩 일각수 등산로를 누볐다. 그리고 상가 태권도장 사범은 매주 월요일 새벽 능선 쉼터에서 부녀자들을 모아놓고 호신술과 간단한 공격 동작을 가르쳤다. 저기! 위창이! 거기 105동 아주머니. 자, 이쪽 왼쪽 다리를 중심으로 잡으셔야죠. 이 시간은 장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동네 체육 시간이 아니라고요. 자, 요번에 뛰기 50회. 그렇지? 우리는 관절염이라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외뿔 염소 때문에 낙상한 장 여사는 아파트 단지와 불영산 일대에서 떠들썩하게 전그되는 소동이 영 마뜩치 않았다. 아이고, 생김새가 그럴 뿐이지. 짐승들한테 무슨 죄가 있겠어? 응? 그때 그 염소도 전혀 그냥 나한테 달려들려는 낌새는 없었다고. 그냥 내가 지레 놀라 달아나다가 다쳤던 거야.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에휴, 괜찮기는. 아이고, 아직도 이제 왼발은 힘이 안 받쳐. 아니, 왜? 어디 가려고? 안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 했었어요. 어딜? 거기요, 일각수 등산로. 응? 그 땅 주인한테 가서 따지든지 해야지. 어머니 다리가 그게 뭐예요? 야서라. 너까지 나설 건 뭐 있어? 저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만 올게요. 참. 맑은 하늘 아래 햇살이 부서지는 불영산은 온갖 꽃에 뒤덮여 장관을 이루었다. 아직 철쭉이 한창이었고 노루귀와 솜양지꽃과 조팝나무꽃들이 아름다운 빛깔로 산을 물들였다. 만식 씨는 좀처럼 지난 겨울날 낙상한 어머니를 발견했던 길을 찾아내지 못했다. 철조망을 따라 한참을 걸은 후에 저 멀리 버드나무와 대나무 숲 사이로 거뭇한 구조물이 눈에 잡혔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 창고 같았다. 계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한참을 기다려보아도 사람 기척이 없자 만식 씨는 뒤쪽 비탈길로 내려왔다. 부뚜막 모양으로 시멘트를 바르고 굵은 돌을 쌓아 잘 꾸민 약수터가 나왔다. 만식 씨는 약수터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드는데 어디선가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야, 덤벼. 쪼놈 봐라. 죽어. 갈참나무 밑에서 어른 하나와 아이 셋이
동그랗게 둘러서서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쿡쿡 찌르고 있었다. 이놈 좀 봐. 진짜 웃기게 생기지 않았어요? 만식 씨는 말없이 앞으로 나서서 뒷덜미를 잡아 토끼를 들어 올렸다. 토끼의 눈에는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다. 만식 씨는 토끼를 들고 철조망으로 다가서서 바닥에 내려놓았다. 에이, 아저씨! 항상 재밌는데! 생명 붙어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면 못 쓴다. 얘들아, 그만 내려가자. 참, 아유. 그들이 내려간 후에도 만식 씨는 그들에게 애워싸여 쩔쩔매던 토끼의 표정이 좀처럼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 표정은 오랜 세월 기억 속에 묻혀있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어린 시절 만식 씨는 영흥시 외곽 동네에서 살았다. 집 앞 골목엔 시계포가 있었는데 그 집 내외는 둘 다 생전 오금을 편 적이 없는 안진뱅이였다. 사람들의 눈길을 꺼려 남자나 여자나 한낮 내내 밖에 얼굴을 비치는 일이 없었다. 남편은 늘 푹 꺼진 소파 위에 두 발을 올리고 쪼그린 자세로 시계를 고쳤고 곁에서 아내는 뜨개질을 하거나 주민들이 맡긴 옷에 천을 덧대어 깁고 박음질을 했다. 그들에겐 영순이라는 딸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안진뱅이는 아니었지만 성장장애가 있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도 30살짜리 키밖에 되지 않았다. 안진뱅이! 나 안진뱅이 아니야! 어른이들, 그러지 말아요. 그 애 그냥 내버려둬요. 어린 만식은 코올리게 시절부터 영순이와 가깝게 지냈다. 둘은 곧잘 골목에서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앉아 해바라기 하며 공기놀이를 했고 각자 책에서 읽은 동화 얘기를 서곤서곤 주고받았다. 어느 날 남자아이들이 일제히 입술을 삐죽 내밀고 만식을 애워쌌다. 영순이는 이미 시계포 안으로 달아난 뒤였다. 야, 너 저 난쟁이 좋아하지? 만식은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자식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야. 그럼 증거를 보여봐. 무슨 증거? 난쟁이가 늘 갖고 다니는 인형 있지? 사흘 시간 줄 테니까 그거 뺏어와. 다음 날 만식은 과자 봉지를 들고 시계포로 갔다. 영순아. 왜? 인형하고 이거하고 바꾸자. 영순이는 등 뒤로 색동옷 여자의 인형을 감추고 뒷걸음질 쳤다. 이튿날 아침 만식은 다시 영순이네 집 앞으로 갔다. 이번엔 연필 2자루를 내밀었다. 영순아, 놀자. 뭐하고 놀 건데? 이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다. 추석 때 삼촌이 선물로 주셨는데 미국에서 온 거래. 이거하고 인형하고 바꾸면 우리 저기 강릉까지 놀러 가자. 안 돼. 사흘째 되던 날 만식은 영순이에게 몰래 다가갔다. 영순이는 시계포 앞에 나서서 유리창을 통해 안에서 일하는 아빠를 쳐다보던 중이었다. 만식은 냅다 영순이에게 달려들어 인형을 낚아채 자기 집으로 달아났다.
영순이는 만식이네 집 대문 앞에 반나절을 버티고 서서 울었다. 만식은 자기 방에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 영순이가 지쳐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날 저녁 방 창문으로 건너편 시계포를 훔쳐보던 만식은 골목을 지나가는 쓰레기 수레를 향해 인형을 던져버렸다. 어느 해 가을, 영순이네 시계포가 새들어 있는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 새 주인은 두 눈이 툭 튀어나오고 낯빛이 노릇게 해서 아이들한테서 금세 금붕어라는 별명을 얻었다. 나오셨어요? 그 장사는 잘 돼요? 새 식구 먹고 살 만큼이요. 사장님 덕분이죠. 가게 좀 비워야겠어.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그 한 달 내로 가게 좀 비워달라고. 사장님. 아이고, 날씨 좋다. 아이고, 하늘 참 막네. 그 영순네도 햇빛 좀 보고 살아, 응? 사장님, 월세를 올려드릴게요. 내가 돈 때문에 가게를 비우라고 그런 줄 아나 본데, 한참 잘못 짚었어. 아유, 사장님, 이 동네를 떠나면 달리 갈 데가 없습니다. 제발. 이 사람들이 지금 생떼를 쓰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나도 괴로우니까 얘 좀 해두자고. 어떻게 선처를 좀. 이 사람들이 꼬박꼬박 말대꾸를. 내가 내 권리 주장하는데 선처는 무슨 선처. 금붕어가 못 박은 한 달이 다가오자 안진뱅이 내외는 정육점으로 가서 가장 좋은 부위를 달라고 하여 쇠고기 3근을 샀다. 신문에 싼 쇠고기를 들고 진땀을 흘리며 건물 2층으로 이어지는 바깥 계단을 올라갔다. 둘 다 머리털 나고 지금껏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계단을 올라가 본 적이 없었다. 누구세요? 아래 시계포에서 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거 오늘 저녁상에 올리시라고요. 참. 이 사람들 안 받아. 아니 못 받아. 아유 사장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아니면 살 데가 없습니다. 이 미련 곰탱이들아. 고집을 피울 걸 펴야지. 보자 하니까 지금 내 앞에서 시위하는 거야 뭐야 이거? 사장님. 저희만 가게를 비우라고 하시는 그 이유라도 좀. 내 집에서 이 병신을 셋이나 둘 수 없으니까 당장 가게 비우란 말이야. 안진뱅이 내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피냄새를 맡은 파리들이 쇠고기를 싼 신문지로 달려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쪽 사유지 숲속에서 나는 소리 아니야 이거? 초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이따금 뒷산에서 총성이 울렸다. 며칠 뒤 아파트 관리실에서 목격자들과 함께 반상회가 열렸다. 아니, 잡자망 사이로 목을 내밀고 쭉 늘어져 있는데 그냥 머리가 통째로 날아갔더라고요. 분명히 그 사유지 주인이 자신이 기르는 짐승들을 그냥 총으로 냅다 쏴죽인 게 틀림없다고요. 참네. 이게 참
무고한 동물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인간은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사냥터도 아닌 곳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도 불법이고요. 그런 미치광이라면은 지나가는 등산객을 겨눠가지고 총을 쏠지도 몰라요. 맞아요. 자라나는 애들 교육을 생각해서도 이런 일은 빨리 끝장을 보는 게 좋아요. 아파트 반상회에선 이전보다 한층 강한 표현을 써서 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주민 모두가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으니 하루빨리 사태를 해결하여 평화를 회복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다음 날 경관 한 명이 아파트 주민들을 찾아왔다. 아이고, 마침.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기 서에서 나오셨나 보네. 별일 없으시죠? 저기, 어제 고발장 받으셨어요? 예. 잘 아시다시피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으니까 총기 사용자를 발견하는 즉시 검거할 겁니다. 여러분도 수상한 사람 보면은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신고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럴 거예요. 근데 사유지안을 샅샅이 뒤지면은 누가 총기를 썼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선 올해 중요한 행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뺑소니 사건, 절도 사건, 살인 사건도 꼬리를 물고 있고요. 모든 민원에 일일이 경찰을 투입하기에는 인원이 태부족입니다. 하지만요. 그럴수록 그럼 사람을 더 보충하면 되잖아요. 요즘 일자리 없는 청년들도 많던데. 그럼요. 경찰청에서 사람을 더 뽑지 않고 뭐하나? 거기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인데요. 그 사유지안은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은 집이 없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땅 주인은 지금 외국 나가 있어요. 뭐야?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불안제 부자질하는 거야? 그럼 가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아무도 안 사는 땅을 놓고 이 요란을 피웠단 말이에요, 지금? 당신 이름 뭐야, 이름이? 그 정도 하시고요. 진짜. 그렇게들 알고 계십시오. 아니, 어디 가니? 다음 날 반장과 노인회장, 부녀회장은 10대 명 남짓한 주민대표단을 만들어 무리를 지어 사유지 정문 앞으로 갔다. 이 문을 그냥 확 부수고 들어가 볼까요? 잠깐. 저기 좀 전에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호랑이 울음소리 같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 그러면은 구호라도 외칩시다. 구호. 구호? 주인은 당장 얼굴을 비춰라.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마지막 말을 상창해 주세요. 상창 3번. 동물학대 행위를 중단하라. 불법 총기 사용을 중단하라. 자수하여 광명 찾아라. 함성을 멈추자 일대가 정막에 휩싸였다. 대표단은 서로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불안감과 공포가 모든 이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졌다.
다시 한번 주민 대표가 주먹을 쥐고 팔뚝을 휘두르며 용기를 냈다. 반성하라! 자수하라! 에이, 반성할 마음이 없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라도 밝히도록 해라! 이 농성은 얼토당토하는 코미디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다. 며칠 지나서 불영산에서 엽총을 들고 서성이던 사내가 경찰한테 붙들렸던 것이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인형이네. 하나 사시게요? 아저씨, 그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인형이 어떤 거예요? 아유, 그거야. 그 취향 따라 다르죠. 저거 예쁘네. 저 머리 따은 헝겊 여자애. 어떻게, 드릴까? 얼마예요? 한 장. 에? 10,000원이요. 과음하여 흠뻑 취한 만식 씨는 어느 순간에 그만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파트 단지와 주택 단지 사이에 한적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온 것이었다. 만식 씨는 언덕을 넘어 철조망으로 둘러친 사유지 아래쪽 약수터로 갔다. 저편 산등성이로 붉은 빛이 섞인 노란 보름달이 솟아오르면서 시야가 대낮처럼 환해졌다. 약수터를 벗어나 채소밭으로 올라간 만식 씨는 오줌을 누웠고 도랑을 건너 둔덕으로 올라가 돌아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 사유지 철문이 열리는 게 보였다.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줍듯이 두 사람이 잔뜩 쭈그리고 앉은 자세로 개처럼 느리게 한 발 한 발 옮겨 철문 앞으로 나왔다. 뒤이어 자그마한 어린애가 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줄줄이 걸어 나오는 건 한 무리 짐승이었다. 좋기 20마리는 돼 보였다. 멀리 달빛에 어렴풋하게나마 형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목이 유난히 긴 원숭이도 있었고 오리와 망아지, 토끼, 칠면조, 돼지, 개, 송아지, 조랑말과 닭도 있었다. 모든 동물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한결같이 심하게 뒤뚱대면서 영 시원치 않은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제야 만식 씨는 맨 앞에서 걷는 두 사람은 안진뱅이이며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난쟁이란 걸 알아챘다. 그들은 모두 약속터로 내려왔고 세 사람이 먼저 목을 축인 뒤 다른 짐승들이 차례로 물을 마셨다. 경건한 의식을 치르는 듯한 풍경이었다. 이윽고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들판 쪽으로 돌아서서 일제히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에 뜬 보름달을 올려다보았다. 그 자세로 아무도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얘들아, 그만 돌아가자.
그들은 처음 나타날 때처럼 같은 대열로 열린 철문 사이로 사라졌다. 만식 씨는 숨을 고르며 둔덕을 내려가서 약수터를 지나 사유지 철문으로 다가갔다. 철문 밑에 인형을 내려놓고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철문 옆 철조망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그곳에 난쟁이 여자가 서 있었다. 영순아. 만식 씨는 옛 친구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난쟁이 여자가 빼꼼히 만식 씨를 쳐다보았다. 이거 그때 그 인형은 아니지만 받아줄래?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건만 달빛을 받은 얼굴엔 어린 시절의 앳된 표정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잠시 머뭇대던 여자는 눈을 깜빡이며 손바닥을 펼쳐 인형을 받아들었다. 등을 보이고 선 여자는 느릿느릿 오솔길을 걸어 대숲 사이로 사라졌다. 이제 달빛 속에 남은 건 만식 씨뿐이었다. 그는 자기 눈에 물기가 밴 걸 알아챘다. 그가 그곳을 떠나 숲과 들판을 지나 아파트 단지로 들어설 때까지 보름달이 줄곧 대낮처럼 길을 훤히 밝히며 따라왔다. 네, 작품 감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임채헌, 정민희, 장호비, 송정희, 홍진욱, 윤동기, 임주현, 전숙경, 나지형, 서지연, 이광수, 손정성, 곽윤상, 권현희, 이은정, 최창석, 최하나, 해설 장혜선, 음악 임은경, 효과 강성범, 안익수, 신연파 장찬희 씨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이 달밤에 몰래 만나다 이 작품 저자이신 소설가 원재길 씨 작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 선생님, 예. 그 작품 이제 다들 듣고 느끼셨겠지만 도대체 어느 쪽이 뭔가 좀 많이 비틀어져 있는 관계들의 모습인데 어느 쪽이 더 비정상적인 건가 하는 생각을 느끼게 합니다. 작가의 입을 통해서 직접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는지 좀 듣고 싶네요. 글쎄요. 저는 작품을 쓰면서는 정상, 비정상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예.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평론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평론의 언어로 이렇게 그런 이제 한 가지 시각을 이제 제시를 해주신 건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금 가족이라는 그 가족의 의미가 그 어떤 그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네. 과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가족의 해체라는 이야기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산다는 것이 이제 그 가족이 이제 가장 단위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나라 또는 지구 문제로까지 확대를 시킬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그 함께 공존을 하면서
서로 그 행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일까? 예. 이런 쪽으로 이제 나름의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소설집을 준비를 하게 됐던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요. 예. 작중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신체적 특징이 있는 분들을 그걸 갖고 너무 거기에만 관심을 보일 일이 아니군요. 결국은 진정한 가족적 유대가 무언지를 우리가 전해드는 하나의 통로로서 만들어진 장치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어떤 그 평론 쪽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네. 좀 내용을 좀 축소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넓게 읽어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작가의 바람입니다. 예, 근데 저 끝에 만식이가 어떻게 영순이한테 인형 다시 갖다 준 걸로 그 다음에 끝입니까?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아, 그거는 뭐 기회가 되면 뭐 후속편을 쓸 수도 있겠죠. 후속작을 좀 써주시죠. 둘이 좀 맺어지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데 지금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상태죠. 그 남자 주인공이요.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작품을 이제 읽으면서 예. 그 저 만식이가 막 술에 취해서 막 이런 모습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불우한 그 뭐 어떤 그런 연상을 했는데 또 그렇군요. 그런 그 가슴 속에 아련한 그것으로 남아 있는 거군요. 앞으로 계속 뭐 많은 작품 쓰시겠지만요. 어떤 작품 쓰실 계획입니까? 그 테마를 하나를 놓고서 이제 지금 단편 2개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써가지고 뭐 역시 뭐 제가 뭐 즐겨 다루는 이런 그 스타일로 그런 얼핏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은 또 상당히 색다른 그런 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예. 이런 사람들의 인생 그걸 한 10편 정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예. 또 3년 동안 글감옥에 갇히시는 거군요. 예. 앞으로 정진 기대하고요. 또 대목대목 소식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작품 다들 잘 감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작가 원재길 씨는 그 삶 자체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는 작가, 소설가 이 이미지에 딱 들어맞는 분입니다. 자, 이 책이란 게 뭐 멋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보다 인생의 깊은 맛을 느끼기 위해서 읽는 책, 또 책 읽는 시간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비싸게 뭘 사는, 뭘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라 각박하다 불평들 우리 많이 하지만요. 이런 때일수록 문학의 역할과 의미는 더욱 빛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민정, 기술 이흥규, 연출의 김호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